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허규연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6편 당뇨에 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리나요? 자, 단 음식 자체가 당뇨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 음식이라 하면 굉장히 이제 에너지 함유량이 많게 되거든요. 단 음식, 고지방식이 이런 걸로 인해서 비만이 되게 되면요. 그런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되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혈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지라도 많이 먹으면 비만해져서 당뇨가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하시는 게 좋겠죠.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는 100% 유전되나요? 당뇨는 유전병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모든 당뇨가 유전병은 아닙니다.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유전 질환이라 하면은 이제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 자녀에게도 그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아주 특별한 당뇨병에 한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당뇨에서는 유전이라기보다 소인, 어떤 쉽게 말해서 체질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가족적인 어떤 체질이 있는데 그런 분이 당뇨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식이나 운동, 그런 관리를 안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분보다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체질적, 그런 소인적인 문제지 100% 유전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아주 핫 토픽인 간헐적 단식 혹은 1일 1식 과연 몸에 좋을까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당뇨가 아닌 분에서는 1일 1식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총 칼로리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기 때문에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대사 기능 개선, 특히 그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라든지 또 체중 조절에 좋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는 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약을 먹었는데 식사를 걸렀을 때 저혈당이 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식사에 의해서 폭식이 됨으로써 고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1일 1식 혹은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는 이런 그 저혈당과 고혈당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셔야지 누구에게나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커피가 당뇨에 좋다는데 사실일까요? 자, 커피에는 실제로 폴리페놀과 같이 항산화 작용이 있는 그런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피 자체는 좋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혈관에도 좋고요. 또 항산화 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혈관으로 인한 합병증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커피와 함께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달달한 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커피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커피가 좋다 하더라도 하루에 4~5잔 드시는 것은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많은 이뇨작용을 해서 탈진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는 것은 별로 권고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3잔 정도는 괜찮고요. 그렇지만 이제 선택하실 때 블랙이나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십시오. 만약에 식사 후에 인스턴트 커피를 드실 경우에는 이것을 과일 정도로 대체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첨가물을 넣으신다. 그럼 프림 대신에는 우유를 첨가하시고요. 그때 저지방 우유를 첨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음료를 선택하실 때는 뒷면에 영양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작은 사이즈로 선택하십시오.
또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오더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작은 사이즈로 선택하시고요. 또 커피와 함께 쿠키나 빵 등의 간식을 주문하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을 시켰는데 이런 걸 같이 드시면 결국 칼로리가 올라가거든요. 또 여기에 첨가해서 본인이 시럽이나 휘핑크림은 넣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모두 당뇨병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자, 당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혈중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혈당이 올라갔을 때 콩팥에서 더 이상 당을 재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당일 경우는 심지어 당으로 소변이 배설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뇨 외에도 콩팥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 외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도 검사를 해야 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당뇨 환자는 오래 못 삽니까? 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이 오래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로 인한 합병증, 특히 심혈관 합병증이나 뇌졸중, 또한 더 유병기간이 오래되신 분에서는 투석 등을 하시는 만성 신장 합병증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당 조절을 잘해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요즘에 영양제라든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데요. 특히 오메가3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메가3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자, 오메가3라는 것은 그 불포화 지방산을 말하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저희가 식품에서도 많이 섭취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식품들이 연어라든지 대구, 참치, 꽁치, 고등어 이렇게 등푸른 생선 등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선 섭취에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식품 혹은 약으로서도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오메가3 자체가 당에 좋다기보다는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당뇨 환자분들이 식후 혈당이 높게 되고 이렇게 높은 식후 혈당은 결국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고 중성지방을 낮춤으로써 부가적으로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나 실제로 중성지방이 높을 때 1차적으로 선택하는 약제는 다른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섭취할지 여부는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지난 편에 제가 많은 식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먹을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기는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다는 것은 결국 3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섭취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단백질 섭취 중에서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좋은 것은 사실 생선입니다.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또 기름기 중에서도 이제 좋은 쪽이니까요.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이중으로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생선 섭취를 더 권고드리고 고기를 드신다 그러면 사실 닭가슴살을 더 권고드립니다. 또 소고기 같은 걸 드시더라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지난번에 식이에 의해서 운동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운동을 많이 하면은 당뇨 관리에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운동의 강도와 또 시간에 따라서 혈당도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만일 고강도의 운동을 단시간에 했을 때는 오히려 혈당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운동 중에 혈당이 두 가지 면에서 조절이 됩니다. 하나는 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혈당이 혈중으로 분출이 되고요. 또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근육이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또 근육으로 흡수합니다. 이 간과 근육에서 혈당의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운동하는 도중에는
혈중에 있는 혈당이 근육에 흡수되기보다는 근육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혈당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고혈당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시간이 3시간, 4시간 정도 되게 되면은 거의 휴식기처럼 그 간에서 만들어내는 혈당과 근육에서 흡수하는 혈당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서 평소 정도거나 아주 약간 높은 상태가 되고, 간에서 저장된 것들이 다 쓰여진다면 그 다음부터 혈당이 또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따라서 혈당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은 비교적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런 약물 조절을 받으시는 분들은 운동 중에 올 수 있는 고혈당과 저혈당을 감안해서 운동 전에 혈당을 먼저 체크하고, 또 운동 후에도 혹은 필요에 따라서 운동 중간에도 혈당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개는 당뇨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당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유병률 중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성인에서도 약 3% 정도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고위험군인 공복혈당 장애 역시 40세 미만의 성인에서 1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는 40세 이상 성인뿐만 아니라 또 위험인자가 있을 만한 30세 이상 성인에서는 매년 당뇨 선별 검사를 시행받을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4편에서는 당뇨의 자가관리 위주로, 또 5편에서는 실제로 자가관리를 위한 식이와 운동요법에 관해서, 그리고 6편에서는 당뇨에 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또 본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더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